참는 게 미덕이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90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야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르더군요.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가만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우리를 천천히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그 쌓인 것들의 이야기를 함께 천천히 꺼내보겠습니다. 삼킨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명절 식탁입니다. 음식을 혼자 다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이건 좀 짜요. 입에서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건데 그 말을 삼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음엔 싱겁게 하마. 전화가 옵니다. 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통화 시작 30초 만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다음 달에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부는 안 궁금한 거니 그 말을 삼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편하다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 밥을 차리는 내가 편하다니. 그 말도 삼킵니다.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들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삼키는 것은 한 번에 큰 덩어리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수십 년 동안 쌓입니다. 명절마다, 전화 올 때마다, 모임에 갈 때마다 한 번에 삼키는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예전보다 작아 보입니다.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끊어도 이제는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느낍니다. 아, 내가 참 많이 삼켰구나. 2023년 보건복지부 어르신 생활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10,000명 이상을 면접한 조사입니다. 가정 안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였습니다. 10분 가운데 거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차별이라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은 분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느꼈는데 삼킨 분들은 세지 못합니다. 실제 숫자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삼키는 것에 익숙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삼킨 것들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가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맞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참아야만 하는 시대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아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참음 덕분에 가정이 유지되었고 자식들이 자랐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때의 참음과 지금의 참음이 같은 것입니까?
전쟁 중에 참는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전화해서 서운한 말을 듣고 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며느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넘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참음이 아닙니다. 습관이 된 참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알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압니다. 서운한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삼킨다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느끼기도 전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서운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감정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조차 지워버립니다. 참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주인입니다. 삼키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존재를 지웁니다. 그리고 지워진 감정은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나 잭 박사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감정과 의견과 필요를 습관적으로 눌러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잭 박사는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이 습관이 우울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에서 약 3,000명의 부부를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늘 참고 삼키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나이, 혈압, 흡연, 콜레스테롤 같은 요인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그랬습니다. 삼킨 말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병입니다. 울화가 쌓여서 병이 되는 것. 우리 어머니 세대가 가장 많이 앓던 병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진단명입니다. 그것은 한국 여성들이 유독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여성들이 유독 많이 삼켰기 때문입니다. 삼키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우는 사람을 세상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삼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삼키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틀렸던 것이지 그것을 따른 여러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킨 감정은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밖으로. 안으로 흐르는 것은 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병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화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픕니다. 그것이 삼킨 것들의 무게입니다. 밖으로 흐르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쪽입니다. 삼키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편합니다. 이 사람은 화내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다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의견은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무시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삼키는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늘 괜찮다고. 이것이
삼키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구조입니다. 착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켜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5년 동안 진행해온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을 청소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이어서 추적한 세계 최장기 종단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85년 만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자기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삼키는 관계에서는 질이 낮아집니다. 표면은 평화롭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도 쓸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대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할 때 삼키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르고 골라서 말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말하는 것도 삼키는 것의 한 형태입니다. 전부 삼키는 것보다 나을 뿐 그것도 결국 자기를 조금씩 줄이는 일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영에 사시는 원순옥 씨, 71살이십니다. 수산시장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4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봅니다. 오전 내내 음식을 만듭니다. 저녁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쉬는 날은 명절뿐이었는데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댁 음식을 전부 혼자 차려야 했으니까요. 순옥 씨에게는 낡은 앞치마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에 산 것인데 아직도 씁니다. 새 것을 사려고 몇 번 가게 앞까지 갔지만 그때마다 돌아섰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한테 과자를 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옥 씨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것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기 밥은 식은 뒤에 먹었습니다. 자기 옷은 해진 뒤에도 더 입었습니다. 자기 마음은 아픈 뒤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대부분 부탁입니다. 명절에 뭐 보내줘. 손주 학원비 좀 도와줘. 집 보증금 좀 보태줘. 순옥 씨는 한 번도 싫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옥 씨가 이틀에 걸쳐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좀 짠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어머니. 아들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옥 씨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물과 함께 뭔가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돌아간 뒤 순옥 씨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 박힌 뒤로 순옥 씨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의 이야기는 잠시 여기에 두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본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알면서 선택하는 것이고 삼키는 것은
감정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둘,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쌓이고 관계에 쌓이고 결국 우리를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셋, 우리 세대가 삼키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 셋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가 보겠습니다. 200년 전 한 학자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약용 선생입니다. 전라도 강진, 관직을 빼앗기고 가족과 떨어져 먼 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모은 것이 하피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편지에서 선생이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네 몸을 돌보아라. 내 마음을 닦아라. 내 자신을 바로 세운 뒤에야 남을 돌볼 수 있다. 숙이친 스스로를 닦은 뒤에 남을 다스린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남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배운 것과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남을 먼저 돌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라고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은 맨 나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빈 그릇으로는 밥을 퍼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서양에도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분노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킨 분노는 독이 된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는다. 동양의 정약용과 서양의 세네카가 20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키지 마라. 자기를 먼저 돌보아라. 동서양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키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마구 쏟는 것은 참는 것과 반대 방향의 같은 실수입니다. 순옥 씨의 앞치마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30년 된 그 앞치마에는 반찬 가게에서 묻은 얼룩이 겹겹이 배어 있습니다. 된장 얼룩, 고춧가루 얼룩, 간장 자국. 순옥 씨는 그 앞치마를 빨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얼룩 하나하나가 내가 일한 날이구나.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셨을까요? 그 얼룩들 사이에 삼킨 말의 얼룩도 묻어 있다는 것을 새벽에 장 보러 나가면서 삼킨 피곤함, 손님이 반찬 맛이 변했다고 할 때 삼킨 서운함,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삼킨 허무함, 앞치마에 묻은 얼룩은 빨면 옅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묻은 삼킨 것들의 얼룩은 빨지 않으면 점점 짙어집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체면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체면은 자기가 세상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참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삼킨 것들이 결국 체면을 잃게 만듭니다. 삼키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작아진 사람의 체면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진짜 체면은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체면은 자기 감정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생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아 자기 뜻을 꺾지 마라.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겁이다. 이 말은 200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아 삼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기던 우리에게 선생은 이것을 비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강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아들이 비겁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키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비겁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숙이 자기를 닦는 것의 시작입니다. 삼키지 않는 것은 세 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은 걸음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음, 10초 멈추기입니다. 삼키는 순간은 늘 빠릅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초도 안 되어 넘겨버립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열을 셉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안에 올라온 것을 봅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한 거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난 거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린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걸음, 삼킨 말 한 줄 쓰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삼킨 말이 있었다면 딱 한 줄만 씁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삼켰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아들한테 전화할 때 안부 좀 먼저 물어줬으면 좋겠다. 이 종이를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다만 쓰는 것만으로 삼킨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너베이커 박사는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 기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닦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줄 그것이면 됩니다. 세 번째 걸음, 세 마디 말하기입니다. 삼키지 않겠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마디면 됩니다. 첫 번째 마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두 번째 마디, 감정을 말합니다. 마음이 좀 서운합니다. 세 번째 마디, 바람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세 마디를 넘기지 않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마디를 말하고 멈춥니다. 세 마디가 어려우시면 첫 번째 마디 하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이 한마디만으로도 삼키는 습관의 첫 번째 금이 갑니다. 이 세 걸음은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삼키는 사람은 결국 폭발하거나 혹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끝납니다. 삼키지 않는 사람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킵니다. 이제 아까 잠시 멈춰 두었던 순옥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추석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순옥 씨는 겨울이 되어 보건소에 갔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담을 해 주신 분이 순옥 씨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요즘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순옥 씨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상담 이후 순옥 씨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즘 엄마도 좀 어렵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큰 선언도 큰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큰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순옥 씨는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삼키지 않은 말에 상대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삼키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 앞에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도영희 씨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68살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35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말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 사람도 힘들 텐데 하고 넘겼습니다. 딸에게 섭섭한 것이 있어도 엄마니까 참아야지 하고 삼켰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이라는 역할이 사라지니 남은 것은 삼키는 습관뿐이었습니다. 영희 씨에게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간호사 시절부터 쓰던 것입니다. 환자 상태를 적던 습관이 남아서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적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삼킨 것. 딸이 명절에 안 온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다. 그날부터 영희 씨는 매일 밤 삼킨 것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처럼 한 달이 지나자 수첩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것을 넘겨보며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삼키고 살았구나. 2달째 되던 날 영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못 오는 건 이해한다. 근데 엄마는 좀 섭섭했다.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와줘.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딸이 아이를 데리고 원주에 왔습니다. 영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환자 말은 들어주면서 내 말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수첩에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약속드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킨 것들이 쌓이면 우리를 작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삼키지 않는 것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커집니다. 예일 대학의 베카 레비 박사가 이끈 연구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사는 50세 이상 660명을 23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이 연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7.5년입니다. 운동보다 금연보다 더 큰 차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것은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과 나는 이제 쓸모 없어졌다 라고 느끼는 사람의 차이가 7.5년이었습니다. 삼키는 습관은 이 자기 인식을 갉아먹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내 의견은 말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삼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삼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서운함은 중요하다. 나의 화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7.5년의 삶을 가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것을 과제 분리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들의 과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운한 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아들의 과제를 내가 대신할 수 없고 나의 과제를 아들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키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섞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하니까 내가 서운한 것은 당연해. 그런데 내가 서운한 것을 말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삼키자. 이렇게 됩니다. 나의 감정을 아들의 부담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내 과제를 남의 과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과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서운하다. 이것은 나의 과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내가 결정한다. 아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들의 과제이다. 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순간 삼키는 습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삼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자식이 멀어지지 않을까? 남은 친구마저 떠나지 않을까? 그 걱정을 이해합니다. 삼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수십 년을 믿어왔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삼키면서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삼킬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참을수록 상대방이 더 당연하게 굴지 않았습니까? 삼키는 것으로 지켜진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입니다. 어머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 안에서는 상대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역할만 보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끝나면, 즉 아이가 다 자라고 남편이 은퇴하면 관계도 함께 비어버립니다. 삼키지 않는 것은 역할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이기 전에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 사람만이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세 걸음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첫 번째입니다. 열초 멈추기.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열을 세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삼키던 손이 멈춥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마디 말하기.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것이니까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몇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 마디를 말한 뒤에 상대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 마디를 말했다. 그것으로 나의 과제는 끝났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상대의 과제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한 과제 분리의 핵심입니다. 영희 씨가 딸에게 섭섭했다고 말했을 때 딸이 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순옥 씨가 아들에게 어렵다고 말했을 때 아들이 바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한 달 뒤에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옥 씨는 다시 한번 삼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한테 안부 먼저 물어주면 좋겠다.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화부터 첫 마디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순옥 씨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느냐는 한마디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안부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그 시대에는 맞았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아온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알면서 선택하는 것이고 삼키는 것은 감정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쌓이고 관계에 쌓이고 우리를 천천히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면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정약용 선생은 수기치인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남을 돌볼 수 있다고 세네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삼킨 분노는 독이 된다고. 동서양이 20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삼키지 않는 것은 세 걸음이면 됩니다. 열초 멈추기. 감정이 올라올 때 괜찮다고 넘기기 전에 열을 셉니다. 그 사이에 내 감정을 봅니다. 삼킨 말 한 줄 쓰기. 잠들기 전 오늘 삼킨 것을 한 줄만 씁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세 마디 말하기. 사실, 감정, 바람. 세 마디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첫 마디 하나만이라도. 순옥 씨는 요즘 엄마도 좀 어렵다는 한마디로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영희 씨는 수첩 한 권으로 35년 동안 삼킨 것들을 비로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일대학이 23년간 추적한 연구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 7.5년의 삶을 가른다고, 그리고 삼키지 않는 것이 그 느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을 바꾸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살아낸 여러분이 이제 삼키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곁에 오랫동안 삼키며 사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삼킨 것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입니다. 삼킨 것을 꺼내는 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순옥 씨는 71살에 처음으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68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삼킨 것 하나를 내려놓은 채로 잠드시기를 빕니다. 가벼운 밤이시기를 빕니다.